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 안녕하십니까.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의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봄에서 여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쳐다보았는데요. 계절에서 추운 겨울이 지나서 따뜻한 봄, 그리고 더운 여름, 다시 가을, 겨울로 넘어가는 사계절이 있다면 자산 시장에서도 똑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존재하는데요. 작년 2월 초에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에 짧은 겨울 구간이 지나간 이후에 각국 중앙은행과 각국 정부의 재정 정책에 힘입어서 빠르게 실물 경기와 자산 경기가 돌아서는 봄의 구간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경기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최근 들어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에 따른 중앙은행의 긴축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은 걱정들이 있으신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어느 정도의 이렇게 툴이 필요한데요. 왼쪽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존버 윌리엄스라는 분이 1938년에 투자 가치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면서 실제 저희가 채권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시기 위에 있는 FV라는 거는 미래의 현금 흐름인데요. 채권으로 치면 이자와 만기 때 돌려받는 원금, 아니면은 주식 같은 경우는 보통 배당금이라든지 계속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익을 이자율이라는 할인율로 할인해 준 값이 실제로 그 자산의 채권이나 주식의 가치가 되는 이런 밸류에이션이 형성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1930년대 이전에는 그냥 자산이라는 거는 보통 그냥 희소성이 중심이 됐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지라든지 금, 은, 보석과 같은 기금속 같은 실물 자산이 그 희소성에 의해서 수요 공급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이거는 현재와 같이 이제 실물 시장 같은 경우 크게 부동산이라든지 원자재 시장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은 당연히 이제 금리가 영향을 미치겠죠.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수요 공급 단에서는 보통 이제 인구수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최근에는 뭐 저출산이라도 핵가족화해서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급은 결국엔 주택 보급률이겠죠. 최근에 이제 뭐 그 한국의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금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뭐 저금리 수준이 유지한 상태에서 2017년 이후에 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좀 공급을 좀 적게 유지했던 것들이 맞물리면서 최근에 이제 수요도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서 좀 가격 급등이 일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원자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든 원자재는 그 달러가 기축통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달러 가치에 영향을 받습니다. 달러 가치가 강해지면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고 다시 달러 가치가 약해지면 원자재 가격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있고요. 글로벌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특히 중기적으로 모멘텀이 되는 거는 수요단은 최근에 코로나19나 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이 크래시를 제외하고는 보통 공급 사이드에서 문제가 좀 일어나면서 가격이 움직이게 됩니다. 최근 물가 급등이 계속 일어나면서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은 공급 차질에 의한 일시적인 요인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것만큼 전대적인 모멘텀에서 수요도 중요하지만 수요의 변화폭은 평소에 크지 않고요. 공급이 최근에 한파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중동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공급 쪽 사이드에 충격이 일어나면 좀 크게 모멘텀을 받게 되고요. 실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보시면은 뭐 물론 부동산에서 그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임대료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이제 대다수의 저희 투자자들은 부동산은 거의 주거용 부동산이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실제 밸류에이션 하기가 쉽지 않고요. 원자재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죠. 금이 안전 자산이라고 하지만 전혀 뭐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좀 힘들다. 그럼 이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나왔냐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1920년대 말에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그 전에는 지금은 이제 GDP라고 하는데 이런 국가 경제의 생산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라든지 기업 회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립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미국에서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한 나라의 뭐 생산량이라든지 그런 GDP를 측정하는 도구를 만들었고요. 특히 이제 기업의 재무제표들을 공시하게끔 하면서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투자 가치 이론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익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그런 관점에서 가격과 가치와의 차이를 통해서 자산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그 시장이 계속 오른쪽 하단의 그림 보시면요, 이 초록색 선이 코스피의 흐름인데요. 꾸준히 2005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올라와서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러다 보니까 단순히 가격만 바라봤을 때는 너무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제 이거를 앞에서 보셨던 이 수식을 놓고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CF로 해당하는 것이 분자에 해당하는 것이 기업의 이 EPS 즉 포워드 EPS로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 할인율로 들어가는 거는 뭐 국채 금리 플러스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지만 단순하게 코스피의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애널리스트가 커버하면서 컨센서스가 계속 제공돼서 그게 포워드 EPS로 데이터로 짓게 되는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회사채 AA 등급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할인을 여기다가 놓고 봤을 때 현재 주황색인 기업의 실적 부분은 2017년도만 18년도에 반도체 초호황기였던 그 시기를 지금 넘어서는 빠른 상승 속도를 보이고 있고요. 실제 이 당시보다 금리는 더 낮은 상태, 역사적으로 뭐 저금리 상태라고 하는데 계속 낮은 수준을 이루어지고 있죠. 이거를 대입하다 보면은 금리는 낮고 EPS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가 아니면은 주식의 가치는 상승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향후에는 뭐 어떻게 그럼 시장에 대응해야 되냐, 뭐 밝게만 볼 수 있냐라고 하면은 다시 이 수식 툴로 돌아왔을 땐 저희가 시장을 바라보면서 향후에 이 분자에 해당하는 기업의 실적, 즉 EPS 추정치가 재차 하락하는 추세로 턴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뭐 테이퍼링 이슈나 이런 이슈 때문에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때 들어선 당연히 두 가지가 합해지면 주식의 가치는 내려가겠죠. 그런 가격이 빠지는 현상이 일어날 테고요. 이런 변화의 요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주식의 가치를 EPS 즉 실적과 퍼 밸류에이션의 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EPS 기업의 실적을 저희가 모멘텀이라고 하고요. PBR 밸류에이션을 이제 할인율의 금리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을 때 현재 상황은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12개월 EPS 기업의 모멘텀은 계속 상승 중에 있고요. 그에 반해서 금리는 사상 최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비싸다, 즉 고평가된 상황이지만 상승의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요, 1990년 이후에 미국의 S&P
500 주가와 금리 그리고 EPS 전망치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게 모멘텀이라고 그랬죠. EPS 전망이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금리가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특히나 하락은 없었고요. 왼쪽에서 이 베스트의 그림처럼 전망치가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낮은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특히나 뭐 밸류에이션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늘 상승해왔다는 것을 지난 30년간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에 금리라는 거는 경기에 더하기 물가인데요. 경기가 당연히 좋아지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선순환이 올라가면서 그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비싸지만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주식시장에 이미 투자해 놓으신 분들이나 향후에 투자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가 빠지거나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업의 이익, 즉 모멘텀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거의 좀 주가가 상승하기 좀 힘든 상황이다. 오히려 이제 주가가 상승, 하락 반반이 있는데요. 상승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뭐 일시적으로 전망치가 하락하는 가운데서 금리가 더 빨리 내려가면 기업의 이익은 이게 합으로 더해지는데 할인율은 보시면은 이렇게 승수로 하게 되거든요. 그 영향이 커서 모멘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전망치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금리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건 사례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좀 정리해 보면은요,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를 연초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뭐 연준의 통화 정상화 우려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억하시겠지만 1, 2월 달에 시장 금리가 많이 상승하면서 실질적으로 성장주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최근에 발표하는 게 5월 달 이후로 인플레이션 지표는 예상치를 계속 상회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금리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특히나 할인율로 대응할 수 있는 그 하이드 스프레드까지도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주식시장이 계속 신고가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산 시장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실물 시장의 경기 회복이 좀 본격화되면서 실제로 이제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고 그래서 경기나 물가가 상승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금융시장에서는 겨울에 주 종목이었던 채권을 팔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들어가는 이런 방식을 이제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과열이 되고 또 공급 이슈가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기 부상이 됐죠. 그리고 자산 시장이 좀 과열돼 있다. 버블에 과열돼 있다라고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PMI라든지 경기 전망 지표 같은 경우에 회복이 계속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단 여기서 이제 연준이 점차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라든지 그 이후에 뭐 향후 고용과 물가 상황에 따라서 테이퍼링 이후에 좀 금리 인상까지 들어가면서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정상화를 좀 유도하는 그런 과정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작년과 같은 주가에 엄청난 상승세는 없지만 어느 정도 상승폭이 제한된 가운데 그 안에서 업종이나 종목들에서 추가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일시적이지만 높은 인플레를 예상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뭐 계속 공급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또 최근에 이제 델타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6월 말부터 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뭐 줄인다든지 그에 반해서 인플레이션 계속 지속된다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빠르게 또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금리 인상을 한다. 뭐 이런 뉴스 플로우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또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처해 있다라는 것은 좀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빠르게 경기가 다시 턴업하게 되면서 이게 파란색 선이 미국 제조업 PMI거든요. 이게 다시 그 정상 수준 50 이상이면은 어느 정도 호황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실제로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 할 수 있는 미 10년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같은 경우가 다시 연준의 기준 물가인 2%를 상회했던 상황이 있었고요. 예, 이런 상황이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그때는 첫 번째로 사고는 그 미국발 금융위기, 부동산 금융위기로 시작됐지만 유럽의 재정위기가 계속 확대되고 그 와중에 금리를 또 막 올리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서 좀 주가의 하락이 좀 나타나고 그러한 회복이 좀 장기화됐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나 중앙은행이나 시장도 어느 정도 물가의 상승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실제로 물가 지표도 다시 재차 좀 하락하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이 이제 봄에서 어느 정도 여름 구간으로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장이 실제적으로 이제 고성장으로 지나가고 있고 물가는 일시적으로 높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저희가 이 표에서 생각했을 때 실제로 고물가 구간으로 여름으로 넘어갔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정책 금리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테이퍼링 이슈 같은 경우도 물론 한국은행이나 일부 브라질, 러시아, 신국 같은 경우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리 선제 대응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는 빠르면 8월 잭슨홀, 그 이후에 9월 FOMC, 그리고 내년, 그리고 금리 인상은 내년 말 이렇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봄의 구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구간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주식들은 이 여름 구간에서 활발한 뭐 산업재라든지 에너지, 소재 이런 것들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었죠. 그리고 봄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언택트 수요도 있었지만 IT 하드웨어라든지 IT 소프트웨어, 뭐 플랫폼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아웃퍼폼을 했었고요. 특히 뭐 LVMH 같은 이미 소비재, 럭셔리 소비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최근에 이익 동향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최근 한 달간 선의 EPS 변화율이 지역별로 글로벌은 0.5%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이 계속 끌고 나가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남미의 EPS 성장폭이 굉장히 큰데요. 남미의 이제 가장 큰 국가가 브라질이라고 있는데 주요 섹터가 소재, 금융, 에너지 이래서 이제 봄이나 여름에 해당하는 이러한 섹터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EPS 성장폭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신고가를 지금 한국 시장은 계속 내고 있는 상태에서 좀 찜찜한 구석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중국이나 홍콩 같은 이제 중화권 아시아 이런 쪽이 조금 포워드가 이렇게 좀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형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중국이 먼저 이제 코로나를 회복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먼저 좀 긴축적으로 돌아서면서 좀 속도 조절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실제 뭐 IT 강국인 대만이라든지 한국 같은 경우에는 EPS 성장폭이 꾸준히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섹터별로 봤을 때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재, 에너지, 산업재에 대한 EPS 성장폭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고요. 그에 반해서 가을에 넘어가는 뭐 필수 소비라든지 헬스케어, 특히 굉장히 추운 겨울에 해당하는 이제 방어주겠죠. 통신 서비스 유틸리티는 지속적으로 좀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간에 그 연결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뭐 저희 한국전력을 예를 들면은 전기 생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기 생산하는 원전 부분도 크긴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에너지 가격에 연동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상승하는 것들을 최근 들어서 뭐 계속 전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업의 실적이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도 관심이 많으세요. 뭐 에너지나 그 소재뿐만이 아니라 농산물 가격도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제 가격 상승에 기대감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실제 경기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더라도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는 상황 아닙니다. 여기서 뭐 다들 이제 시장을 갖고 경쟁하는 기업들이 다 같이 올리지 않는 한 누구 하나가 가격을 올려서 시장을 뺏기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구간은 아니라서 이런 기업들이 좀 아웃퍼폼 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결국엔 한국의 기업 이익은 대부분이 수출인데요. 이 수출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선진국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매달 말에 AI 마켓에서 예비치를 이렇게 PMI 예비치를 발표를 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선진국 경기는 계속 호조세가 있습니다. 단 최근에 이제 뭐 고점 논란들이 있죠. 미국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5월달에 최고치를 찍은 이후에 소폭 이렇게 쿨링 다운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에 반해서 또 하나의 선진국이 이제 유로존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 재정위기를 지나가면서 굉장히 유로존은 힘든 구간을 지났었는데요. 최근에 이런 경기 개선에 대한 그 PMI 자체가 15년의 최고치가 좀 기록되고 있고요. 특히 뭐 제조가 강한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이후에 또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 기타 유로하면 남유럽이겠죠. 이제 백신 보급이 계속되면서 특히 이제 서비스업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유로존의 또 강세가 굉장히 또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실질적으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파란색 굵은 선이 이 서비스업이거든요. 예. 근데 그리고 밑에 회색 선은 실질적으로 제조업 PMI인데 제조업 PMI가 이렇게 빠르게 락다운이 심하게 걸린 상태에서 빠르게 먼저 회복이 됐다가 이제 어느 정도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경제 재개가 되면서 서비스업에 대한 그런 전망치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 제품에서도 기존 가전이라든지 가구 아니면 뭐 일부 자동차 이런 내구재 소비 중심에서 화장품이라든지 의류 이런 쪽으로 비내구재 소비 증가로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한국의 수출의 전망치에도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 분기 말에 다음 분기에 대해서 그 한국무역협회에서 한국의 2천여 개 수출 업체에 서베이를 돌리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너 다음 분기에는 니네 회사들 전망이 어때? 라고 이렇게 서베이를 모아서 이걸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그 수출 경기 전망 지수 EBSI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이면은 되게 좋은 걸로 나타내고요. 특히 110 이상이면은 호황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은 3분기 연속 110을 상회하는 수출 호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3분기 하반기까지는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상승폭이 2분기 대비해서 3분기에 올라오는 것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자동차라든지 선박, 석유 제품들이 있습니다. 요런 같은 경우는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가 08년, 09년 금융위기에 굉장히 선전을 하다가 그 이후에 좀 힘든 구간을 많이 지나갔었죠. 근데 그 이후에 최근 들어서 뭐 팰리세이드라든지 SUV, 특히 전기차 이런 라인업을 강화하면서 굉장히 기대감이 좀 높아져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박 같은 경우도 꾸준히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유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유가 상승과
글로벌 수요 회복 흐름이 지속되면서 이제 석유 제품 쪽도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또 특징적인 거는 원택트 내구재 소비에서 컨택트 소비재 전망률 상승이 좀 특징적입니다. 예, 특히나 의료기기는 뭐 저희 보통 임플란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표되는 코로나가 막 확산되고 있었으니까 치과의료를 많이 꺼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이라든지 섬유의복 이런 비내구재 쪽에 전망치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저희가 다 좋지만 하반기에 좀 업종이나 종목을 셀렉할 때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섹터 내에서 좀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한국은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2분기에는 기대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반기 내내 크게 오른 게 없었죠. 근데 그에 반해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나 이런 것들은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업체들의 전망치는 조금 내려온 상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구재라든지 가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뭐 무선 통신이라든지 그러니까 핸드폰에 대한 수요, PC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것만큼 실제로 디램 가격 상승에 있어서는 서버 디램 쪽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7월 1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뭐 코멘트라든지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실적이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좀 대응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현재 한국 증시에서 업종별로 좀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여전히 주력 수출 업종이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정유 등과 컨택트 소비 채널하고 특히 이제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바뀌었죠. 이러면서 개선이 계속 지속되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앞에서 특히 이제 뭐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수출 전망은 좀 내려갔지만 중국이 이제 증치세 폐지, 뭐 탄소 제로 이런 상황 때문에 수출을 계속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감소하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한국의 철강주에 대한 퍼포먼스는 중국의 내수 가격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게 올라가면 한국에 유입되는 가격도 올라가면서 그 경쟁하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철강제 가격도 좀 올라간다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게 이제 좀 빠지면서 주가 퍼포먼스는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이 전망치 대비해서. 그렇지만 실제로 철강의 주요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라든지 IT 가전 그리고 기계, 철강 그리고 조선, 건설 같은 것들이 다 이게 좀 전망치가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탄탄하게 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철강제는 대표적으로 좀 전망치 대비해서 주가가 좀 언더퍼폼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도요. 실제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가장 많이 줄어든 수요가 운송용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항공료, 비행기와 자동차였죠. 이런 것들이 이제 회복을 점차적으로 해가면서 실제로 예측 기관들이 올해 말에 코로나19 이제 2019년도 정도의 수요를 좀 채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펙이 여기서 이제 감산을 했었는데 여기에 공급 증가분만으로는 수급이 불균형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긴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이 코로나19 전에는 셰일가스를 등에 잇고 전 세계 1위 원유 생산 국가까지 올라갔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마이너스 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생산량은 많이 못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 정권 공화당은 다르죠. 바이든은 이제 뭐 탄소 이런 것들 환경 문제 넘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증가가 많이 안 되고 있어서 최근에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그 석유 제품을 정제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운송용 쪽의 수요가 줄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정제 마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에너지 뭐 정유업체들도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여기서 마지막으로 호텔 레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망치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퍼포먼스도 한 달로 놓고 봤을 때는 별로 안 오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기업을 지금 언급드리긴 뭐하지만 일부 항공사 같은 경우는 유상 증자나 이런 걸 통해서 시총이 그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뭐 호텔 레저 업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행 업체들도 지금은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이제 하반기 기대감으로 많이 선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갑작스럽게 꾸준히 이익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금리는 경기가 계속 좋아지면서 올라갈 거고 실적이 못 받쳐준다고 하면 이런 업종들은 좀 선별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계속 금리가 상승하고 또 델타 바이러스가 또 퍼지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기업의 실적과 금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시장을 대응하시면 좀 올바른 투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